네, 이제 뉴욕 제츠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뉴욕 제츠가 굉장히 드래프트 픽을 잘 했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제츠답지 않게. 뭐 선수들도 많이 뽑았고 네. 그 두 번의 드래프트 픽 다운을 통해서 내년 드래프트 픽도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쌓아놨어요. 네. 그래서 제츠가 올해뿐 아니라 뭐 장기적인 미래까지도 좀 바라보는 그런 드래프트 픽 장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드래프트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1라운드 11번에 메카이 벡튼 선수를 뽑으면서 드래프트를 시작했던 제츠였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루이빌 출신의 오펜시브 태클인데 이 선수가 이번 드래프트에서 뽑힌 세 번째 오펜시브 태클이에요. 어쨌든 이번 드래프트에 나온 그 오펜시브 태클 4대장 중에 가장 실링이 높고 가장 플로어가 낮은 선수라는 평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도박성의 픽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 실링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뭐니 해도 이 선수가 가진 피지컬을 가장 첫 번째 이유로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랑하는 이제 오펜시브 태클들 중에서도 그야말로 미친 피지컬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선수가 201cm에 165kg의 피지컬입니다. 괴물이에요. 근데 사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느림 보여야 정상인데 네, 40야드 대시 기록이 무려 5.1초거든요. 네, 빠른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파워와 스피드 모두 겸비한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이거를 NFL 전체로 한번 확장을 해보면 레이더스의 그 트렌트 브라운 선수가 172kg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선수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무거운 선수가 될 예정인 이제 미카이 벡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조 더글러스 단장이 샘 다놀드의 부모님을 만나서 샘 다놀드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FA 시장에서 이제 오라인을 새롭게 좀 구성을 했고 이번 드래프트에서 이제 메카이 벡튼 선수를 뽑으면서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선수에 대한 뭐 평가를 보면 상대 디펜시브 엔드를 헝겊 인형처럼 가지고 논다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드래프트 ESPN 방송에서도 그 트럭을 미는 영상도 그렇죠. 나오는데 뭐 그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 뭐 어렸을 때부터 워낙 덩치가 컸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벡튼이 이제 유스 풋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다른 부모들이 그 나이를 속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하. 좀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왜냐면 이제 동년배보다 너무 이제 체격이 크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제 의심을 살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인자강인 걸 어떡해요? 인간 자체가 강하게 태어난 걸 뭐 어떡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피지컬 괴물에 대해 싹이 보였던 이 네. 벡튼이다 이렇게 뭐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모님들이 약간 좀 아니 사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벡튼 선수에겐 또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특히나 여자 운동 선수들이 뭐 성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맞아요. 식의 이제 네. 악성 어떻게 보면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이 선수 멘탈을 부수기 위해서 악성으로 그렇게 막 항의를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이 선수도 굉장히 어릴 때였을 텐데 유스 풋볼이면 굉장히 어릴 때잖아요. 그럴 때 이 다른 선수의 부모들이 와서 나이 속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이 선수에게 굉장히 상처였을 수 있죠. 예. 보통 인자강 스타일의 선수들이 기량은 뛰어나지만 그게 보통 파워의 베이스가 있지 테크닉적으로 뛰어나다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또 약간 약점이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 아직 패스 프로텍션 상황에서는 좀 튜닝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장 런 블락킹만 보면 이미 뭐 완성도가 높고 네. 뭐 충분히 제 몫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는 평가고 어쨌든 르비온 벨이 지난 시즌 그 제츠가 야심차게 영입을 했지만 어쨌든 뭐 본인의 경기 감각 문제 그리고 이제 오라인이 좀 받쳐주지 못하면서 기대치만큼의 좀 활약을 해주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벡튼의 합류가 르비온벨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오라인이 좀 정비가 됐기 때문에 레비온벨 선수가 뛸 수 있다면 제츠도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드네요.
그러면 정말 AFC 이스트의 패권이 누구에게 갈지 정말 모를 것 같아요. 돌핀스도 지금 드래프트를 잘했고 일단 페이트리어츠는 아니에요. 제가 이 옷 입고 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이 얘기를 하면서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건 이제 뭐 차차 또 얘기를 해보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백든 선수는 그 드래프트 직전에 이제 대마초 복용 사건이 좀 크게 이슈가 그렇죠. 됐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제츠가 뭐 이 선수의 이제 실력을 먼저 보고 이제 1라운드에 이제 과감히 선택을 했고 백든 선수가 이런 제츠의 좀 선택에 보답하기 위해서 프로에 와서는 좀 이런 일탈 행위를 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메카이 백튼 선수를 시작으로 제츠의 드래프트 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2라운드 59번에 지명이 된 덴젤 밈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베일러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제 4개의 스포츠를 병행했던 선수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팔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구도 그만두고 풋볼에서 그 전까진 쿼터백이었는데 쿼터백도 그만두고 와이드 리시버 그리고 이제 디펜시브 백으로 이 포지션을 변경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이제 여러 제안들을 받았었는데 그야말로 존버하다가 베일러의 입학 제안이 오자마자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진학을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좀 기다리고 있었던 제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의 장점은 그 190cm의 이제 장신 리시버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스피드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4.38초에 4.38초의 40야드 대시 기록인데 이게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의 와이드 리시버 중에 전체 공동 3위의 기록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그 3콘 드릴 같은 경우에는 리시버 중에 전체 1위 기록을 냈다고 하니까 이 높이와 스피드 모두 갖춘 선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대학 시절에도 굉장히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년 차부터는 거의 이제 3년 차를 제외하고 이제 2년 차, 4년 차 때는 모두 이제 1000야드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 3년 차 때도 1000야드가 되진 않았지만 그에 가까운 그 준하는 기록을 세웠고 매년 8개 이상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정말 대학 시절 내내 꾸준한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였습니다. 뭐 공중볼을 따내는 능력도 좋고 굉장히 하이라이트 필름에 나올 법한 아크로바틱한 캐치에도 좀 일가견이 있다는 그런 평가예요. 근데 어쨌든 제츠 팬들은 이 덴젤 밈스를 뽑았을 때 굉장히 즐거웠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 오프 시즌에 그 로비 앤더슨을 떠나보냈기 때문에 좀 새로운 넘버원 리시버가 분명히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네. 사실 그 제츠가 48번 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좀 그 좋은 리시버를 뽑기를 이제 제츠 팬들이 많이 바라고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59번으로 드래프트 픽 다운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101번 픽을 얻어왔는데 그 제츠 팬들 굉장히 속이 탔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도 이제 존버의 성공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11계단에 내려왔지만 이제 운 좋게 덴젤 밈스가 남아 있으면서 이 밈스를 선택했던 제츠였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플레이에 기복이 좀 있고 캐치 능력에도 좀 기복이 있다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이 선수가 라우트의 가짓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타는 라우트는 굉장히 잘 타고 특히나 이제 슬랜트에서 그 폭발력이 좀 빛을 발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 선수가 빅맨의 길이와 캐치 능력 그리고 키 작은 선수들의 운동 능력과 세퍼레이션 창출 능력을 동시에 가진 선수다라는 그런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사이드가 굉장히 높은 리시버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 선수가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샘 다놀드 선수의 넘버원 타겟이 될 예정인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ESPN을 통해서 드래프트 방송을 지켜보신 팬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 덴젤 밈스가 제츠의 선택을 받고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제츠에 뭐 가기 싫었는데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가서 뭐 이런 건 아니고 자신의 생각보다 이 2라운드 59번이라는 순번이 좀 너무 낮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신을 이제 선택하지 않고 지나친 어떤 팀들에 대한 약간 뭐 반감 이런 감정 때문에 뭐 59번에 이제 선택을 받았지만 뭐 기뻐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잘하는 와이드 리시버들이 너무 많은 드래프트였고, 그러니까 FA 시장도 저희가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보다 시장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번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로 가게 됐습니다만 이번에 정말 이 선발 투수들이 FA 시장에 많이 나왔던
그런 한 해였잖아요. 그 오프 시즌 동안 뭐 게리 콜도 나왔었고 뭐 여러 가지 선발 투수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이제 어떤 선수가 나랑 같이 시장에 나오느냐, 어떤 선수가 나랑 같이 드래프트에 나오느냐가 사실 나의 순위와 더 직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건 이제 냉정하고 네. 제3자의 시선에서 이제 좀 정확한 분석이긴 한데 이 뭐 밈스 선수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네. 어쨌든 이런 좀 자신을 지나친 팀들에 대한 뭐 내가 좀 더 보여줘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동기부여가 되면 좀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 네. 이 밈스 선수에 대해서 좀 비하인드 스토리 재밌는 걸 하나만 말씀드리면 텍사스의 그 작은 마을에서 이 선수가 태어나서 자랐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시절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를 처음 가봤는데 이 도시 풍경이라는 게 굉장히 낯설어서 약간 좀 무서운 감정까지 좀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근데 지금 이 밈스가 뉴욕에 오게 됐습니다. 거의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사실 필라델피아도 물론 큰 도시지만 네. 아니 뉴욕에 비할 바 그렇죠. 아니잖아요. 뉴욕이라고 하면 사실 글로벌리하게 네. 정말 이제 손에 꼽히는 규모의 도시니까 그럼요. 사실 이 밈스가 뉴욕이라는 도시에 적응하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좀 두 가지 좀 기대와 걱정이 되는데 네. 어떤 뉴욕의 화려함에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네. 이제 뒤늦게 좀 이 도시의 눈을 좀 떠서? 맛을 보고 좀 일탈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약간 걱정도 드는 게 좀 사실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뉴욕 제츠에 뽑혔을 때 별로 안 좋아했던 게 이 큰 도시에 가는 게 겁나서 그랬던 건 아닐까요? 뭐 그건 이제 밈스 본인만 알고 네. 있을 텐데 어쨌든 공교롭게도 이제 그 가장 큰 도시 팀이 이제 뉴욕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적응을 하는 건 뭐 제츠 구단과 밈스 이제 함께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어찌됐든 이제 이 선수가 넘버원 리시버가 될 예정인 만큼 이 선수가 잘 해줘야 어쨌든 공격이 패싱으로 풀리고 패싱으로 공격이 풀려야 사실 또 러싱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 이 선수의 역할이 올 시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던젤 밈스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3라운드 68번에 지명된 애쉬튼 데이비스 선수입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이제 세이프티 선수인데요. 고등학교 시절 굉장히 빛을 늦게 본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3년 동안에 키가 8인치가 컸습니다. 8인치라고 하면 20cm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20cm가 크면 그 신체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잖아요. 거기다가 몸무게가 34kg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체형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슬램덩크에 나오는 떡판 고릴라 신현철과 굉장히 좀 비슷한 성장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확 바뀐 신체 조건 덕분에 주니어 시즌 그리고 시니어 시즌 모두 이제 팀의 MVP로 선정이 될 만큼 기량이 많이 성장을 했고 하지만 이제 너무 늦게 빛을 봤기 때문에 리크루팅 시스템에서는 별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해요. 뭐 어찌됐든 이제 이 선수가 캘리포니아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육상팀에 장학금을 받고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저 풋볼도 같이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캘리포니아 대학 이제 육상팀에서 그럼 너 장학금 안 준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근데 저는 풋볼도 하고 싶으니까 그럼 장학금 안 받을게요. 이렇게 이제 해서 풋볼과 육상을 병행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풋볼팀이 이제 스태프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저 풋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러면서 메일을 쫙 돌렸는데 그러면 너 트레이닝 캠프 한번 와봐. 이렇게 이제 트레이닝 캠프에 가서 해보고 그럼 너 장학금 줄게. 풋볼도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풋볼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고요.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쿼터백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마지막 2년 동안은 이제 세이프티로 뛰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 육상이 더 잘 맞는 옷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육상에서의 기록을 살펴봤는데 4년 내내 학교 대표팀으로 뛰면서 4번 올 아메리칸에 선정이 됐고 팩12 챔피언십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2018 NCAA 챔피언십 본선까지 진출을 했고 110m 허들에서 14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이게 14위 하니까 좀
싶은데 미국에서 14위예요. 14위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냉정하게 따지면 이 드래프트에서 68번에 지명이 됐잖아요. 68등이에요. 근데 14위다. 14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사실 이 선수가 컴바인에서 뛰지는 않았지만 네. 프로데이에서 4.28초의 비공식 기록을 냈다고 하거든요. 이번 시즌 그 가장 빨랐던 선수가 헨리 럭스의 4.27초니까 네. 물론 이제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예. 거의 헨리 럭스에 준하는 그 대단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세이프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이 선수의 어머니가 했는데 어머니가 아드레날린 정키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 이제 굉장히 뭐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뭐 격렬한 스포츠를 하게 되면 이제 뭐 흥분을 하게 되면 보통 나오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오토바이 스턴트, 절벽 다이빙 이런 굉장히 그 위험한 스포츠를 즐긴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아드레날린 정키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이제 이 선수의 아버지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선수 본인은 오히려 술이나 마약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멀리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위험한 스포츠를 좀 즐기게 됐다는 부작용도 있긴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그 풋볼에서도 하드히트를 두려워하지 않는 굉장히 터프한 플레이가 인상적인 선수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제츠가 지금 로스터를 보면 세이프티가 아주 급한 팀은 아닙니다. 근데 좀 문제는 지금 팀의 최고 스타 중 한 명인 자말 아담스가 계속 트레이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아담스가 언제까지 제츠에 남아 있을 수 있을지 사실 좀 의문이 남는 상황이니까 제츠 입장에서는 좀 그런 뭐 아담스의 이탈을 대비해서 이 데이비스 선수를 뽑은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압도적으로 뛰어난 스피드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스피드를 바탕으로 넓은 수비 범위를 갖고 있고요. 심지어 첫 스텝을 잘못돼도 그걸 리커버할 수 있는 스피드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스피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기술적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고 그 기술을 좀 발전시켜야 하는데 뭐 재능만 놓고 보자면 NFL에 충분히 통할 만한 재능이다라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대학 시절 리터너로 활약한 적이 또 있다고 하니까 뭐 스페셜 팀에서도 이 선수의 좀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필요에 의한 어떤 지명이라기보다는 뭐 남아 있는 선수 중에 가장 밸류가 큰 선수를 뽑았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애쉬튼 데이비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3라운드 79번에 지명이 된 자바리 주니가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플로리다 출신의 디펜시브 엔드 선수인데 아버지가 원래 이제 대학 시절에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NBA에도 발을 들였던 그런 분이라고 하고요. 어머니가 이 풀튼 카운티의 대표 보안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안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대를 뭔가 좀 제압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 뭐 저는 미국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농구 선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풋볼을 하지 않았었다고 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풋볼을 시작하게 됐고 주니어 시즌까지만 해도 키가 5피트 11에 몸무게 210파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80cm에 95kg. 그러니까 디펜시브 엔드 치고는 사실 그렇게 큰 체격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키가 크기 시작했고 기술도 발전하면서 이제 학교 대표팀으로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191cm에 115kg. 그러니까 지금만 놓고 봐도 디펜시브 엔드로서 그렇게 큰 체격은 사실 아니에요.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파워보다는 좀 스피드에 강점이 있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첫발 스타트가 좋아서 이제 상대 태클을 제압하고 네, 바깥쪽으로 돌아나가는 좀 움직임이 좀 훌륭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대학 지나갈 때는 이제 3스타 디펜시브 엔드 유망주로 평가가 됐었고 원래는 이제 LSU의 팬이었다고 해요. 자랄 때 LSU의 팬이어서 LSU로 진학을 하고 싶었는데 어림도 없지. 플로리다로 가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주니어 시즌이 끝난 이후에 바로 드래프트에 나왔더라도 탑백 안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재능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굳이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4학년을 하고 나오겠다고 학교로 갔는데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대부분의 시즌을 뛰지 못했어요. 그 주니어 시즌이 끝나고 드래프트에 나오지 않았던 거는 아마 대학에서 자신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게 좀 원하던 대로는 되지 않았던 그런 주니가 선수였습니다. 네. 안 돌아가니만 못한 게 됐던 그런 이제 4년 차였는데 어쨌든 이 선수에 대한 현재 평가는 당장도 로테이션으로 뛸 수 있는 선수고 장기적으로는 풀타임 선발 포텐셜이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제츠의 그 디펜시브 엔드 포지션의 좀 상황을 보면 19 시즌에 조던 젠킨스가 8개의 색을 기록한 게 팀 내 리더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한 명도 두 자릿수 색을 기록한 선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팀 내 2위는 세이프티 자말 아담스 6.5개였으니까 사실 트레이드 요청할 만하네요. 지금 엣지 러셔들이 색을 기록을 하지 못하는 게 이제 제츠의 큰 약점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데스 차트를 보면 그 앞서 말씀드렸던 조던 젠킨스와 타렐 바시암이라는 선수가 주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바시암은 지난 시즌에 색을 단 2개밖에 기록하지 못한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이 주니가 선수에게는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제츠와 이 플로리다 출신의 디펜시브 엔드 선수의 좀 뭐 궁합 이런 네.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뭐 우스갯소리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난 그 2019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68번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스팟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플로리다 출신의 엣지 러셔 자차이 폴라이트라는 선수를 뽑았어요. 근데 이름이 지금 폴라이트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예의가 바르고 좀 공손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안 그렇죠. 이름이랑 반대로 가니까. 이 선수가 그 드래프트가 돼서 시즌이 개막하기도 전에 그 오프 시즌 훈련 과정에서 팀 규정을 자주 어겼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벌금도 좀 부과받았고 결국 시즌 전에 이 선수를 방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3라운드 픽을 그대로 그냥 버린 거예요. 3라운드 픽도 날리고 네. 계약금도 날리고. 네. 근데 어쨌든 2년 연속 비슷한 순번에서 플로리다 출신의 엣지 선수를 다시 한번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니가 선수가 그 앞서 그 선배 폴라이트 선수의 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좀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자바리 주니가 선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4라운드 120번 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마이클 피라인이라는 선수가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 선수가 플로리다 출신의 러닝백인데요. 이름을 보면 생각나는 선수가 있죠. 이 선수가 이제 사마제 피라인이라고 워싱턴에서 뛰다가 이제 방출이 됐던 러닝백. 현재는 이제 신시내티와 계약을 한 러닝백의 사촌 동생이 되겠습니다. 뭐 일단은 르비온 벨이라는 이제 그 주전 러닝백이 있기는 하지만 네. 벨도 사실 조금 트레이드 루머가 분명히 있고 뭐 본인은 일축을 일단 네. 했어요. 어쨌든 또 장기적인 대체자 그리고 또 보조자 역할이 또 분명히 필요했던 제츠이기 때문에 4라운드에서 이제 러닝백을 한 명 뽑았습니다. 네. 사마제 피라인이 이 선수의 사촌형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마제 피라인 말고도 마일즈 잭이 이 선수의 먼 친척이라 그래요. 그 잭슨빌의 이제 스타 라인베커죠. 네. 그 선수와 또 먼 친척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엔 3스타 유망주로 평가가 됐었던 선수고요. 주니어 시즌을 앞두고 플로리다의 캠프에 참여하면서 이제 장학금 제안을 받았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이제 엘라베마의 팬으로 자랐었다고 해요. 근데 엘라베마가 뒤늦게 너 우리 학교 올래? 라고 했는데 플로리다와의 어떤 의리? 인연?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플로리다로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이제 피지컬한 러닝을 보여준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태클을 먹고도 이렇게 애프터 야드를 더 따내는 그런 이제 좀 터프한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리시빙에다가 패스 프로텍션 역시 굉장히 좋은 그런 선수라고 합니다. 사실 19 시즌에 무려 40번의 캐치를 할 정도로 일단 리시빙 백으로서의 면모도 갖춘 선수라는 평가예요. 네. 그래서 뭐 르비온 벨가 조금 뭐 이런 점에서는 뭐 유사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 뭐 다놀드에게 좀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픽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선수에 대한 좀 안 좋은 부분도 말씀을 드리자면 그 러닝을 할 때 디시전 메이킹이 별로 안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디시전 메이킹도 좀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 러닝 과정에서 불필요한 동작 그리고 약간 헤지테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가다가 뇌절이 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뇌절이 와서 조금 이제 반응이 늦어지는 그런 동작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NFL 레벨에서는 이제 러닝백보다는 이 패싱 상황에서 리시버나 혹은 이제 블로커로서의 좀 역량을 더 높게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촌형 그 페라인 선수는 좀 방출의 아픔을 최근에 겪었기 때문에 네. 이 라마이칼 페라인 이제 신인으로서 NFL에 입성을 했는데 좀 사촌형의 전철을 밟지 않고 좀 성공적인 NFL 커리어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 친척 마일즈 잭의 어떤 커리어를 비슷하게 이어간다면 물론 포지션은 다르지만 그런 성공적인 사례를 좀 닮아간다면 뭐 NFL에서 오랫동안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라마이클 피라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125번에 지명이 된 제임스 모건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가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출신의 이제 쿼터백인데요. 이 선수가 자란 곳이 그린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램보 필드 근처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의 영웅이 브렛 파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기의 영웅은 에런 로저스. 네. 그 이제 그린베이의 전설적인 두 쿼터백을 뭐 동경했다고 하고 네. 이 중학교 때까지는 그 브렛 파브의 등번호였던 4번을 달다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에런 로저스의 12번을 달고 선수 생활을 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의 찐팬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선수가 3스타 쿼터백 유망주로서 이제 위스콘신에서는 넘버 2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던 선수고 미국 내에서는 이게 17번째 가는 프로스타일 쿼터백으로 평가를 받았던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스콘신주에 이제 그린베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스콘신 대학교에 가고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입학 제한을 받지 못했고, 그럼 이제 볼링 그린이라는 사실 이제 이름이 굉장히 생소한 그런 대학교에 입학 제한을 받고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 볼링 그린이라는 학교가 그 FBS 레벨에서 MAC 컨퍼런스에 있는 그런 팀인데요. 그린베이 지역에서 30년 만에 최초로 FBS 레벨의 장학금을 받고 진학을 한 선수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린베이 지역이 이제 패커스라는 프로팀이 있고 여기에 이제 위대한 선수들이 많았지만 막상 그 동네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라서 이제 풋볼 선수가 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애초에 이제 워낙 동네가 작다 보니까. 네, 동네 인구가 10만이 안 되니까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랜만에 FBS 장학금을 받은 선수가 됐는데 이 선수가 3년 만에 학교를 졸업하고 이 그레듀에이트 트랜스퍼로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2년을 뛰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어린 시절의 우상이 브렛 파브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에런 로저스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린 시절의 우상이었던 브렛 파브와 굉장히 유사한 플레이를 합니다. 일단 브렛 파브처럼 어깨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딜리버리가 빠르고 간결하다는 평가가 있고요. 패스러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할 줄 아는 쿼터백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프로그레션도 잘 읽고 프리스냅 체인지 그리고 이제 포스트 스냅 체인지까지 굉장히 잘하는 풋볼 IQ가 높은 선수다라는 칭찬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칭찬이 많아요. 하지만 단점도 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점이 굉장히 브렛 파브예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플레이를 즐기고 특히 압박 상황에서 그런 플레이를 좀 즐겨 한다 그래요. 근데 브렛 파브 선수도 이제 선수 시절에 대한 평가는 뭐 이 선수가 레전드이면 틀림없지만 건슬링어 스타일로서 굉장히 그 딥볼을 많이 던지고 그러면서 인터셉션도 꽤 많았던 선수였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약간 그렇다고 해요. 근데 다만 이 선수는 딥볼이 정확하지 않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파브는 딥볼을 좋아했는데 그게 정확했다면 모고는 그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패스가 조금씩 짧아서 이 뛰어 들어가던 와이드 리시버들이 서가지고 패스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열려 있는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던지는 것은 이제 곧잘 하지만 사실 그 더 좋은 건 이제 축구로 치면 스루 패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으로 던져주고 네. 이제 그 받아주는 선수가 그 효율적인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서 이제 공을 잡고 뭐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이제
훌륭한 공격 방법인데 이제 그러한 이제 패스 스킬은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예요. 네, 그러니까 발밑으로만 줄 알지 공간으로 못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뭐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선수를 하위 라운드에 뽑고 난 이후에 장기간 잘 키워서 나중에 한번 선발로 전환시켜 볼 만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츠가 4라운드에 백업 쿼터백을 뽑을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한 좀 팬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이제 의문 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네. 왜냐면 뭐 최근에 1라운드 높은 순번에서 샘 다너드라는 이제 확고한 주전을 뽑았기 때문인데 또 이제 어떤 전문가는 이런 좀 재미있는 분석을 내놨어요. 제츠의 조 더글라스 단장이 볼티모어 스카우트 시절에 2번의 우승 그리고 필라델피아 육성 총괄 시절에 1번의 우승을 만들어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3번의 우승 중에 무려 2번이 백업 쿼터백이 슈퍼볼을 뛰어서 우승을 만들어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에 트렌트 딜퍼, 네. 그다음에 2017년에 닉 폴스 이 두 명의 백업 쿼터백이 슈퍼볼 우승을 이제 마지막에 확정을 지어줬으니까 이 조 더글라스 단장의 이제 커리어에는 백업 쿼터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지션이다라고 좀 각인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19시즌에 다놀드가 부상을 입으면서 사실 3경기를 빠졌습니다. 네. 근데 이 3경기 때 제츠가 모두 참패를 당하면서 이게 좀 제츠가 시즌 초반에 그 동력을 좀 잃는데 좀 결정적인 요인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유령도 맞죠. 네. 그래서 이러한 좀 경험들을 통해서 조 더글라스 단장이 이제 그 다른 전문가들이나 뭐 다른 팀의 단장들보다는 이 백업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 4라운드에 좀 픽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흥미로운 뭐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를 뽑은 것 자체로는 이제 팬들도 크게 불만이 없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다만 더 내려가서 뽑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임스 모건 선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3명의 이 픽된 선수들만이 남아 있는데요. 4라운드 129번에 지명이 됐던 캐머런 클락 선수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선수는 샬럿 출신의 오펜시브 태클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팬케이크 장인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예요. 그 뭐 어떤 거죠? 그러니까 팬케이크 블락이라고 이제 이 유튜브에 치면 그런 영상들이 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오펜시브 라인에서 그러니까 상대 이제 D라인 선수 혹은 이제 블리치 들어온 선수를 날려버리는 그러니까 팬케이크를 이렇게 뒤집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수가 이렇게 뒤집혀서 날아간다라는 의미인 거로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팬케이크 블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 팬케이크 블락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던 선수였습니다. 주니어 시절에 42개의 팬케이크 블락을 만들어냈고 시니어 때는 88개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팬케이크 블락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다는 건 상대 라인과의 이 파워, 그 격차가 굉장히 컸다라는 걸 어느 정도 보여주는 지표인 거잖아요. 그만큼 이 선수가 이제 파워가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투스타 레프트 태클 유망주로 평가가 됐었는데요. 이 초반에는 주로 FCS 레벨의 장학금 제한을 받았었는데 FBS 장학금의 제한이 이제 밀리다 보면 이제 하위에 있는 선수들에게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수도 장학금 제한을 받기 시작했었는데 결국 이제 샬럿 쪽으로 진학을 결정을 했습니다. 4년에는 이제 레프트 태클로 출장을 했었고 2년 차에 오펜시브 팀 MVP 그리고 3년 차부터 4년 차까지 이제 캡틴으로 이제 지명이 됐고 4년 차에는 First Team All CUSA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되겠고 원래는 이 선수가 좀 드래프트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2019 시즌에 이제 클램슨과의 경기에서 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NFL 팀들의 관심이 조금씩 쏠리기 시작을 했고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이제 두뇌 플레이 그리고 테크닉적인 접근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샬럿 대학을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팀이 그 대학 풋볼 리그에 참여한 지 10년도 되지 않은 이제 비교적 신생 팀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좀 어려운 시기들을 겪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 카메론 클락 선수가 이 샬럿을 첫 볼 게임에 진출시키고 또 졸업한 그런 좀 학교의 역사에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17시즌에 팀 내 오펜시브 MVP를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라인맨 선수가 이 팀 내 공격 선수 중에 최고의 선수로 선정이 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선수들이 다 약했고 이 선수가 이제 팀을 멱살 캐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팀에서 좀 핵심 선수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뭐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선수가 이제 드래프트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그런 평가를 받다가 그 평가를 바꾼 경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2019 시즌 클램슨과의 경기였습니다. 뭐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 샬럿이 클램슨에게 뭐 경기 내내 혼이 났죠. 뭐 스코어도 10대 52로 대패를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영혼까지 털린 경기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 캐머런 클락 선수의 활약은 빛났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뭐 비슷한 상황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네. 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리가 네덜란드와 경기를 하면서 사실 5대0 5대0 대패를 이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김병지 골키퍼가 5골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또 그보다 더 많은 선방을 하면서 사실 세계에 또 주목을 많이 받았던 바 있었잖아요. 네. 뭐 카메론 클락 선수도 좀 비슷한 뭐 경험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네. 뭐 어쨌든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좀 살펴보면 이 선수는 이제 두뇌 플레이와 어떤 이 테크닉적인 접근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분명 피지컬한 부분도 갖고 있는 그런 선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향후 이제 태클보다는 인사이드 쪽에서 선발로 뛸 만한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근년에 이제 제츠의 오펜시브 라인이 부상도 많았고 사실 그 라인맨들 간의 케미스트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좀 비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에 뽑힌 미카이 벡튼과 이 카메론 클락 선수가 좀 이 팀에 합류하기 이전에 이미 좀 친해져 있는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래프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수들이 그 뭐 개인 트레이닝을 받고 네. 합동 훈련을 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우연히 이 두 선수가 함께 했었다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뭐 친해지기도 하고 좀 좋은 호흡을 보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공교롭게도 이제 같은 팀에서 뛰게 됐으니까 이 젊은 두 선수가 제치의 이제 오펜시브 라인 재건에 좀 힘을 보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캐머런 클락 선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5라운드 158번에 지명된 브라이스 홀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 선수는 버지니아를 나왔고요. 코너백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풋볼을 잠깐 포기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농구에 매진하다가 다시 이제 풋볼을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분류가 될 때는 투스타 코너백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에는 주로 리시버로 뛰었기 때문에 코너백에서는 스냅을 몇 번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 덕분에 이제 이 FBS 레벨에서의 제한을 거의 못 받았고 주로 이제 FCS 레벨에 제한이 많았었는데 이 FBS에서는 몇 안 되게 관심을 보였던 버지니아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버지니아 대학도 마침 좀 코너백 선수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팀의 니즈, 그다음에 이제 브라이스 홀 선수의 어떤 코너백으로서의 재능 이런 것들이 좀 합쳐지면서 뭐 버지니아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신장이 크고 팔다리가 굉장히 긴 선수이기 때문에 NFL 레벨에서도 좋은 신체 조건에 속하는 그런 선수가 되겠고요. 이 선수가 와이드 리시버 출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걸맞게 볼 스킬이 뛰어나고 거기다가 이제 이 패스를 경합할 타이밍을 굉장히 좀 잘 잡는다고 해요. 반면에 이제 원거리를 뛰는 스피드가 굉장히 좀 평범한 수준이고 방향 전환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라우트를 잘 타는 리시버들 상대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 선수의 대학 시절 기록을 살펴보면 18시즌에 21개의 패스 굴절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근데 이게 18시즌 그 FBS 전체 선수들 중에 전체 1위 기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퍼포먼스였는데 19시즌에는 사실 부상 등이 겹치면서 6경기밖에 뛰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좀 평가가 많이 떨어졌고 이제 5라운드에 이제 드래프트가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잠재력을 봤을 때 향후 NFL에서 선발로 뛸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다라는 평가가 있고 다만 이제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왼쪽 발목에 좀 심한 부상을 입으면서 시즌 아웃이 됐었는데 이 모든 이 평가가
이 발목이 건강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평가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부상에서만 완쾌한다고 하면 사실 5라운드에 뽑힐 만한 선수는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츠는 그 부분에 좀 기대를 걸고 이 브라이스 홀 선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브라이스 홀 선수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남은 선수 6라운드 191번에 지명이 된 브레이든 맨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펀터 그리고 이제 킥오프 스페셜리스트인데 텍사스 A&M 출신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6라운드에 뽑히긴 했습니다만 펀터가 어쨌든 뽑혔으니까 펀터 중엔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애틀랜타의 드래프트 픽들을 말씀드리면서 그때 7라운드에 이제 펀터를 한 명 뽑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보다 앞서 6라운드 191번에 그 먼저 뽑혔던 펀터가 바로 이 맨 선수입니다. 뭐 6라운드지만 뭐 펀터임을 생각하면 6라운드라도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 선수가 이제 대학 시절의 어떤 기록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게 만장일치로 올 아메리칸에 선정이 됐고 대학 최고의 펀터에게 주는 상 레이 가이 어워드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FBS 레벨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세웠는데 한 경기 평균 펀팅 야드 그리고 한 시즌 최다 60 플러스 야드 펀트 그리고 한 시즌 평균 펀팅 야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세 개의 신기록을 세웠고 펀터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래프트 전문가 그 멜 카이퍼 씨가 그 프로볼 펀터로서의 포텐셜이 있는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 펀터라고 하면 어쨌든 뭐 멀리 펀팅을 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엔드존 가까이에 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행타임도 굉장히 네,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고 그 킥오프에서 이제 터치백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뛰어나서 프로에서도 이제 펀터뿐 아니라 이제 킥오프 그 스페셜리스트로도 좀 활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기록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기록은 이거였습니다. 대학 시절에 82야드짜리 펀트를 한 적이 있다고요. 그거는 아마 상대 리터너의 실수도 좀 겹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선수의 이제 그 영상들을 찾아보다가 그 자신의 엔드존 근처에서 이렇게 펀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상대 리터너의 계산보다 너무 멀리 간 거죠. 그래서 그 리터너 이제 머리 뒤로 이제 그 공이 넘어가는 그런 펀팅을 한 적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웬만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NFL 레벨에서 보면 우리 진영 끝쪽에서 펀트를 했다. 그럼 이제 하프라인 약간 넘어가는 수준이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리터너들이 그 어느 정도 이제 예상되는 낙구 지점이 있으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머리를 넘어갔다는 거는 그만큼 이 선수의 다리 힘이 좋다. 그만큼 이제 펀트를 잘 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제츠는 그 4년 전인 16시즌 드래프트에서도 7라운드에 에드워즈라는 펀터를 또 드래프트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 선수와 이제 4년 동안 동행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 이제 FA가 된 이 에드워즈 선수를 잡지 않고 다시 한번 이제 펀터를 뽑는 뭐 결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선수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이 선수가 대학 시절 이제 킥오프 스페셜리스트로도 활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킥오프 이후에 그 태클을 4개나 기록을 했었다 그래요. 그리고 아마 포스 펌블도 하나 좀 기록을 할 정도로 네. 그 뭐 펀터라고 해서 이제 킥만 하고 이렇게 피해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그 태클에도 가담하는 등 좀 터프하게 뭐 플레이를 하는 그런 선수다. 이런 뭐 이야기도 좀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약간 이제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고 난 이후에 이 8번째 야수로 이제 변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5번째 내야수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근데 그런 거랑 좀 이제 비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선수가 학창 시절에 이제 미들 라인베커로 뛴 경험이 있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살려서 아마 좀 그 본능이 살아 있어서 이렇게 태클에도 좀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은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펀터라는 거는 이제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포지션이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브랜든 맨 선수가 뭐 이런 파이팅, 뭐 근성도 좋지만
뭐 때로는 좀 몸을 사릴 줄 아는 그런 현명한 지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브래든 맨 선수까지 이 뉴욕 제츠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아쉬운 픽들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괜찮은 픽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팀에 가장 좀 필요했던 포지션들을 좀 잘 채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그 1라운드에 뽑았던 오펜시브 태클 미카이 벡튼 그리고 2라운드에 뽑은 리시버 덴젤 밈스가 이번 제츠 드래프트 픽의 좀 핵심 선수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모처럼 이제 제츠답지 않게 드래프트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이제 그 욕이 섞인 칭찬이라고 해야겠죠. 네, 어쨌든 이제 칭찬을 했는데 이 선수들이 정말 자리를 잘 잡는다면 AFC 동부지구가 조금 더 이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버팔로가 약간 앞서 있고 패트리어츠의 전력 공백이 좀 크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다른 지구에 비해서 좀 팀들의 전력 격차가 비교적 적은 지구가 아닌가 싶고 2020 시즌 가장 지켜봐야 될 지구 중에 하나라고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뉴욕 제츠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이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 이 버팔로 빌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